2016년 제2회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링겔만 농도표와 관계가 깊은 것은 링겔만 농도표는 매연 측정이죠. 그래서 굴뚝의 매연을 주로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수세법을 이용해서 제거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수세법이라는 것이 결국에 물에 용해시켜서 제거를 하는 건데 암모니아나 이산화황, 염소 이런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조해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용해도가 되게 낮아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그리고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은 물에 잘 안 녹아요. 네, 이런 물질들은 이제 그 수세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죠. 특히 이제 오염물질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 얘네들은 수세법으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산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성비는 인공 건축물의 부식을 진행시키죠. 인공 건축물의 그 소재가 특히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부식을 더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4번입니다. 가스상 물질과 먼지를 동시에 제거. 가스와 먼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정입니다. 세정. 물을 이용해서 먼지와 가스를 동시에 포집이 가능하다. 답은 3번이죠. 5번.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일 때 아침과 새벽에 잘 발생한다. 이 내용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역전층이 심화됐을 때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상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채형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역전층을 보이는 그런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중량비가 이렇게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황 이렇게 퍼센트 비율로 나왔을 때 이론산소량 공식이 있어요. 이걸 암기를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1.867 탄소 플러스 5.6 수소 마이너스 8분의 5 플러스 0.7 S죠. 여기에 각각의 이 퍼센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867 곱하기 86%를 숫자로 바꾸면 0.86입니다. 플러스 5.6, 요건 0.04죠. 0.04 빼기 8분의 0.08 플러스 0.7 곱하기 요거는 0.02가 되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쭉 하시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인 값이 약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이클론은 원심력 집진장치죠. 여과가 아닙니다. 중력 집진장치는 고효율이 아니라 저효율, 그리고 주로 이제 전처리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죠. 이것도 틀리고요. 여과 집진 장치는 수분이 많은 경우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코로나 방지를 이용하는 집진 장치이다. 답은 4번이죠. 8번입니다. 세정 집진 장치 입자 포집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밀입자 확산에 의해서 액적과의 접촉을 쉽게 한다. 맞죠? 2번 배기가스의 습도 감소로 인해서 입자가 응결하여 제거 효율이 증가한다. 이 습도가 증가를 해야 결국에 세정이라는 것이 이제 물을 뿌리거나 아무튼 이제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입자를 제거를 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습도를 증가시켜야 처리 효율이 상승을 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9번 액체 부탄 20kg의 1기압
25도씨에서 완전히 기화시킬 때의 부피는,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부탄의 화학식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부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뷰테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뷰타가 탄소가 4개일 때거든요. 그러면 탄소가 4개일 때 수소는 10개예요. 이 그 구조식을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이게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소가 하나씩 붙어요.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이런 화학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부탄의 이 화학식량을 계산하면 이 값이 이제 탄소가 12 곱하기 4 더하기 수소는 1 곱하기 10 하면 이게 48이고요. 더하기 10 하면 58g이잖아요. 그래서 C4H10은 이제 화학식량이 58g/몰이 되고 이때 부피가 이제 22.4L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20kg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다 1000씩 스케일을 업해서 계산을 해보면 즉 58kg과 요거 1000 곱하면 미터 세제곱이죠. 22.4 미터 세제곱이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kg이 58kg 분의 22.4 미터 세제곱 하면 약분돼서 요거 계산하면 네, 이게 이제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20 곱하기 괄호 열고 22.4 나누기 58 하면 7.724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값이 7.724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7.724 이제 미터 세제곱이 있는데 여기에 온도 보정을 해서 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이제 25도씨라고 했잖아요. 압력은 1기압이니까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표준 상태일 때의 부피를 계산을 한 거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미터 세제곱 나와 있는데 여기 미터 세제곱이 아니라 여기 이제 켈빈 온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73 켈빈 분의 273 플러스 25도실 때의 부피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값에 따라서 8.43 미터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10번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의 비교.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가역적이고 네, 얘는 비가역적입니다. 가역과 비가역의 뜻이 뭐냐면 이제 A에서 B로 가거나 또 반대로 올 수 있는 것을 가역이라고 하고 A에서 일방적으로 B로 가면 반대는 못 오는 것을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물리적 흡착 과정은 가역적이기 때문에 흡착제 재생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효과는 화학적 흡착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지만 물리적 흡착은 가역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흡착제를 계속 회수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지요. 11번 다음 집진장치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보시면 우선 1번은 전기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 입경이 100마이크로미터 굉장히 큰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좀 이야기인데 사실과 다르죠. 전기 집진장치는 존재하는 집진 시설 중에 가장 입경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취급 입경의 범위가 대충 0.0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까지 제거가 가능한 초미세먼지까지 제거가 가능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틀리죠. 2번 관성력 집진 장치는 중력과 관성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건 맞는데
원리와 구조가 간단하지만 압력 손실은 별로 높진 않아요. 네, 운전비도 동력비가 안 드니까 낮겠죠. 이것도 틀리고요. 자, 3번. 여가 집진 장치는 여러 종류의 먼지를 집진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고온가스는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 여가 집진 장치가 다 좋은데 높은 온도를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맥스가 250도 이상은 안 됩니다. 그나마 250도씨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여가포는 이제 유리섬유로 된 광물로 된 그런 여가포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집진장치 입구 더스트가 농도가 2.8 그리고 출구가 0.1일 때 집진율. 얘는 이 공식을 외우셔서 푸셔도 좋은데 이렇게 더스트 박스가 있으면 들어갈 때 2.8이고요. 나올 때 0.1이면 집진율 처리된 건 몇이 처리가 됐죠? 2.7 처리가 됐잖아요. 그럼 2.8분의 2.7 곱하기 100 하시면 그냥 돼요. 네, 요거 계산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2.7 나누기 2.8 곱하기 100 하면 96.4%.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3번. 디젤 기관에서 많이 배출된다. 디젤 기관에서 많이 배출되는 가스이고 이제 광화학 스모그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영향이 끼치는 이제 배출가스는 뭐냐? 이건 녹스죠, 녹스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 열섬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3번이에요. 15번.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형태는 질소산화물은 우리가 통칭을 해서 녹스라고 합니다. 근데 1차로 이제 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일산화질소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UV가 반응을 하면 이게 결합 구조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레디컬 산소가 나와서 이것이 기존에 있던 일산화질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질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2차 오염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직접 얘가 미량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2차 오염물질로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6번.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하천의 홍수와 갈수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도로가 포장돼서 이제 강수의 침투성의 저하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냥 문제를 암기를 해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17번.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육각크롬을 분광강도계로 이제 측정할 때에 관한 설명인데 이거는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숙지를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각크롬에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를 작용을 시켜서 생성한 착화물의 색깔을 이제 적자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두 개 중에 하나겠고 그리고 이제 흡광도의 최대 흡광 파장이 54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8번. 염소는 폐수 내 질소화합물과 결합해서 무엇을 형성하는가? 질소화합물과 결합을 해서 이제 클로라민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클로라민은 종류가 3개입니다. 밑에 이제 그 해설을 보시면 이게 모노, 다이, 트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노, 다이, 트라이의 숫자가 이 염소의 숫자예요. 얘는 1개고 얘는 2개잖아요. 이게 3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클로라민 자체가 일종의 살균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그 염소와 반응된 그런 뭐 차염소산 이온이나 그런 것들에 비교하면 이제 그 살균력이 비교적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지속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시판되는 황산의 농도가 이제 질량 백분율로 나왔죠. 그럼 얘를 좀 쉽게 표시를 하자면 96g, 100g, 100g 중에 황산이 96g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비중값으로 환산을 해서 당량값으로 나눠서 노르말 농도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황산의 농도 기준 값이죠. 그런데 이제 비중이 1.84라고 했는데 1.84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노르말 농도로 바꾸려면 이제 노르말 농도가 EQ 퍼 리터, 당량 퍼 리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리터로 환산을 하면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1840g 퍼 1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곱해준 이유는 분모에 이제 그 노르말 농도에 해당하는 요 리터 값을 넣어 주려고 이제 이것을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서 비중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황산이 이제 H2SO4가 이제 이가잖아요. 이가라는 것이 요게 해리가 되면 EH 플러스 황산이온 이렇게 되니까 전자를 두 개씩 주고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자 한 개에 할당된 무게는 49g이 됩니다. 즉 1EQ가 49g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에 넣어주면 이제 그램이 없어지고 리터와 이제 당량 EQ만 남겠죠. 그래서 노르말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식을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36.05 노르말 농도 즉 EQ 퍼 리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0번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네, FMB나 용적 부하나 슬러지 부하나 다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다 폭기조입니다. 요것만 이제 침전지에 관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1번 조류를 이용한 산화지법으로 폐수를 처리할 때 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산화지법에서 조류가 광합성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광합성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햇빛 양이 많아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22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영양염료 이게 이제 3차 처리 공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는 Modified Aeration 뭐 시스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활성 슬러지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어떤 그 미생물의 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처리법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3차 처리 안에 포함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 2번과 3번과 4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3번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생활화수 처리할 때 과량의 유기물이 유입됐다. 얘는 결국에 이 FMB에서 F가 갑자기 늘어난 거죠. 푸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FMB를 우리가 0.2에서 0.4의 범위로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얘가 늘어나면 얘를 늘리면 되죠. 요거는 MLSS, 즉 미생물의 양입니다. 미생물의 양을 늘리려면 반송을 더 많이 시키면 돼요. 그래서 반송률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가능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농촌 마을에 발생한 수를 산화제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OD의 값이 이제 100g per 큐빅미터이고 유량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산화제 면적이 3헥타르다. 그러면 BOD 부하량 여기서 요 단위를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 BOD 부하량을 우선 계산을 하신 후에 거기에 산화제 면적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네, 하루에 이제 그 필요한 산화제 면적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산화제 면적의 값으로 부하량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BOD가 우선 100g per 미터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m 세제곱 per day인데 여기에 이제 3헥타르로 그냥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위가 알아서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그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 킬로그램 단위니까
요것만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1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곱하기 3000 미터 세제곱 퍼 데이분의 3헥타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1000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00이에요. 3번입니다. 25번입니다. 농축 대상 슬러지의 양이 500 큐빅미터 퍼 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러지 고용물 농도가 15g 퍼 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이 고용물 농도를 기준으로 얘를 단위를 이제 미터 세제곱과 이제 곱해서 무게 단위로 바꿀 수 있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15kg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두 값을 곱하면 15kg 퍼 큐빅미터 곱하기 500m 세제곱 퍼 데이 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두 개를 곱한 값이 농축 대상 슬러지에 포함된 고용물의 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15 곱하기 500 하면 7500 kg 퍼 데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기준으로 우선 고용물 부하라는 값 자체가 농축조 전체 면적분의 요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농축조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스위치를 할게요. 그럼 면적은 7500kg per day를 이제 고용물 부하 값으로 나눈 거잖아요. 고용물 부하가 2.6kg per 미터 제곱 아워인데 하루에 24시간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24시간 per day 하면 요게 약분되고 데이도 약분되고 킬로그램 약분되면 미터 제곱만 남겠죠. 그쵸? 그럼 얘를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7500 나누기 2.6 곱하기 24죠. 네, 하면 120.19 뭐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6번 아연과 성질이 유사한 금속 체내 칼슘의 균형을 깨뜨려서 이따이따의 병, 이따이따의 병은 카드뮴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27번입니다. SVI 값이 나왔죠? SVI 값이 150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반송 슬러지 농도와 SVI 값의 상관관계를 식으로 암기를 하고 계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VI 값을 기준으로 SVI는 이제 XR분의 1이에요. 이게 반송 슬러지 농도입니다. 그럼 얘를 스위치를 하면 반송 슬러지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R 값이 150분의 1인데 중요한 건 이 단위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SVI 값의 단위는 밀리리터 퍼 그램입니다. 즉 30분간 정치시킨 폐수의 150ml 값, 그러니까 1g의 이 부피값이 150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SVI가 150이라는 뜻이, SVI 값을 측정하는 원리 자체가 30분간 정치시켰을 때 1g에 해당하는 부피를 SVI로 우리가 산정을 하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단위를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기로 해보면 이런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0.006667 우리가 그램 퍼 밀리리터, 여기 이제 분모 분자가 뒤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얘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네. 밀리리터를 우선 리터로 바꾸고 그 리터를 이제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스케일을 여기서 1000을 곱하고 여기서 1000을 곱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이 0.00667이라고 할게요. 네, 그램 퍼 밀리리터는 자 1000 밀리리터는 1리터고 그리고 1000리터는 1미터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단위를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분 되면 1000 공을 6개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공을 6개를 곱하면 이 값이 6667 네, 그램 퍼 큐빅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8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인 제거, 질소 제거 이거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는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질소 제거는 안 돼요. 얘는 인만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이 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수정해서 개선한 것이 A2O 공법,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공법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9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BOD와 MLSS 부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여기 너무 숫자가 다 생략돼서 나와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분자는 이제 BOD 양이잖아요. 그래서 BOD 양이 200mg/L인데 얘를 스케일을 업해서 200g per 큐빅미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량이 2000이잖아요. 2000 미터 세제곱 퍼 데이입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이게 이제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꿀게요. 그럼 0.2가 되잖아요. 그럼 0.2 곱하기 2000 하면 이게 네, 400 킬로그램 퍼 데이의 BOD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자, 요 값이에요. 그럼 지울게요. 이렇게 되고 자, 분자 이제 분모 값은 1000kg이 나와야 되는데 요 값이 우선 MLSS 농도가 이제 1000이라고 했죠. 1000 요겁니다. 똑같이 스케일을 업해서 그램 퍼 큐빅미터 하고 요거에 이제 네, 폭기조 용적이 네, 1000 큐빅미터라고 했으니까 요게 약분이 되면 똑같이 얘도 킬로그램으로 업을 하면 이게 1kg이잖아요. 그래서 1kg으로 곱하기 1000에서 여기에 분모가 이제 1000kg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각 약분을 하면 0.4kg per kg MLSS day 하루에 미생물 1kg당 0.4kg의 BOD의 부하가 계산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30번 지하수 특성 거리가 먼 것은 광학 반응은 빛하고 이제 반응이 되는 것인데 지하수는 빛을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낮죠. 답은 1번입니다. 32번 미생물 성장 곡선 다음 설명하는 특성을 보이는 단계 여기 보면 중요한 핵심 키가 이제 자신의 원형질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자산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을 우리가 내생호흡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살을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가 내생호흡기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3번 생물 농축에 관한 설명. 생물 농축은 기본적으로 먹이 연쇄를 통해서 분해가 잘 안 되는 물질이 상위 먹이 사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양이 많아지는 그런 특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3번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농축해수의 정의가 생물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수질 오염물질의 농도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린 것입니다. 34번. 자, 이런 것을 그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릿 챔버가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서도 제거가 된다. 답은 2번이지요. 35번. 접촉산화법 자체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운전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미생물이 어느 정도 살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휴지 기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36번입니다. 처음 부피가 1000이래요. 1000m 세제곱. 그래서 500m 세제곱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적 감소율, 최적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네, 1000에서 500을 빼면 자, 500이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네, 1000분의 이제 감소한 최적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요런 이 식이 네, 이것을 이제 식으로 그냥 구성한 내용일 뿐이에요. 쉽게 푸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계산하셔도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최적 감소율 자체를 암기하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곱하면 50%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7번입니다. MHT 구하는 식인데요. MHT 값은 우선 수거량을 분모에 넣고 나머지 값을 다 분자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1792500 톤/, 이어이고요. 요거를 1363인이 수거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per day. 그리고 1년 작업 일수가 310 day per year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다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면 1.89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MHT 값은 낮을수록 효율이 높은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38번입니다. 밀도가 주어졌죠. 그리고 비가연성 물질의 질량 100분율 주어지고 쓰레기의 부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0 큐빅미터 곱하기 450kg/m 세제곱 하면 약분돼서 이게 쓰레기 총량이죠. 근데 이 중에 가연성이 72%, 그러니까 비가연성이 72%면 가연성은 100 빼기 72 한 28%가 되겠죠. 여기 0.28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곱해볼까요? 네, 10 곱하기 450 곱하기 0.28 1260 나오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9번 폐기물의 선별 방법이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 자, 광물과 종이, 광학 선별은 유리 선별하는 겁니다. 목재, 철분, 자석. 자석에만 철이 붙으니까 적절하게 선별 방법이 연결이 된 거겠죠. 답은 2번입니다. 40번 폐기물 발생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나열한 것. 쓰레기통이 작을수록 발생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이 아예 없는 게 좋대요. 계절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다르죠. 재활용률이 증가할수록 발생량 감소하겠죠. 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1번은 그 매립가스 발생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후기 단계로 가면 갈수록 메테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 2단계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42번 유해가스와 먼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물, 세정. 이거는 암기하지 마시고 물 뿌리면 냄새도 제거되고 먼지도 제거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3번 슬러지 내 수분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리고 분리가 잘 된다. 분리가 잘 되는 물은 이제 슬러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이제 슬러지가 있고요. 이 슬러지와 슬러지 사이에 있는 간극에 있는 물이 좀 탈수가 잘 됩니다. 모관결합수나 부착수나 특히 이제 슬러지 내부에 있는 내부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탈수가 안 돼요. 슬러지를 조직을 뭐 깨는 강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렵다. 그렇게 해서 간극수가 쉽게 분리가 된다. 답은 1번입니다.
44번입니다.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한 폐열을 회수하는 장치를 열 교환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래 내용을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제열기, 과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그래서 비열기가 해당이 안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직접 계근법이라는 것이 무게를 직접 이제 다 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작업량이 무지무지하게 많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46번. 수분 및 고용물 함량 측정에 필요한 실험 기구. 이게 중량법을 할 때 어떤 기구를 쓰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증발 접시나 전자저울, 대시게이터는 이제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죠. 미량의 수분도 무게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대시게이터로 제거를 합니다. 자테스트가 해당이 안 되죠. 얘는 응집 교반에 관한 실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7번. 퇴비화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크기를 고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미생물들이 반응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한 최적 온도 90도씨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맥시멈이 50도에서 65도씨 정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것도 틀리죠. 이것도 틀리고, 네. 충분히 물을 뿌려 수분을 100% 가깝게 한다? 이거는 물의 함수율이 너무 높죠. 50% 정도가 적절합니다. 네, 규칙적으로 교반하는 것이 중요하죠. 답은 4번입니다. 48번. 파쇄의 목적. 파쇄의 목적은 파쇄를 시킴으로써 비표 면적을 겉보기 비중을 증가를 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반응시키고 소각할 때 좀 더 잘 타게 하고 매립할 때 그 매립 부지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쇄를 하면 할수록 부식이 증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효과예요. 답은 1번입니다. 49번. 화상 위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 화상 위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이고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잘 태울 수 있다. 그런데 체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국부가열로 인한 문제가 있다. 얘는 고정상 소각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격자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소각로고요. 회전로는 이제 로트리 킬른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쇠파이프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이 안에 폐기물 집어넣어서 소각시키는 거고, 다단로는 단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부로 내려오면서 슬러지처럼 수분이 많은 그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데 사용하는 그런 처리 시설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0번입니다. 적환장의 위치로 적당하지 않은 곳은, 적환장은 쓰레기가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큰 트럭에 실어서 메인 처리장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거 지역의 무게중심에 가능한 가까운 곳으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주요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 간선도로라는 것이 메인 도로잖아요. 여기에 가까워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51번. 생활 폐기물 발생량 표현하는 단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킬로그램 퍼 인을 씁니다. 요게 특정 무게 킬로그램이 한 명이 하루에, 이게 사람이고요. 요게 이제 시간이죠. 데이. 그래서 하루에 한 명이 얼마만큼의 킬로그램의 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느냐의 단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52번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조사 방법. 이건 그냥 암기를 꼭 해두십시오. 차량의 개수를 분석하는 방법과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직접 개근, 물질 수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3번입니다. 메탄 8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산소량. 이론산소량을 지금 중량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메테인의 완전 연소식을 쓰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CH4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O인데 이 앞에 개수를 우리가 다 지금 모르죠. 개수가 지금 탄소가 하나니까 여긴 1이 들어가고 수소가 4개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산소의 수로 계산을 해보면 산소가 2개, 여기도 2개 하면 4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가 있으니까 개수는 여기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론 강의 때 많이 해드리긴 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써봤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메테인의 지금 화학식량을 계산을 하면 이게 12 더하기 4 하면 16이잖아요. 네, 16g 다 1몰일 때 무게입니다. 16g인데 지금 이론산소량이 이게 32이고 2를 곱하면 64g씩 반응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8kg일 때 X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그래서 X는 64 곱하기 8kg 요 g이고요. 요거 그다음 16g으로 나누면 네. 이렇게 2 되고 이렇게 3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32kg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54번입니다. 소화슬러지 발생량은 투입량이 15%다. 우선 이 투입량을 기준으로 소화슬러지 발생량부터 계산을 하면 우리가 150kL가 있었는데 이 중에 15%가 발생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0.15를 곱하면 150 곱하기 0.15 하면 22.5가 나오죠. 22.5 킬로리터가 이제 소화슬러지 발생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다 부피 단위로 물어보니까 큐빅미터로 얘도 큐빅미터로 바꾸면 킬로리터는 1000리터니까 그냥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22.5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얘가 소화슬러지 발생량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22.5 큐빅미터 곱하기 1 마이너스 처음의 함수율 90%라고 했죠. 90%라고 했습니다. 그럼 0.9를 뺀 값이 우리가 모르는 부피 곱하기 1 마이너스 함수율 70% 0.7이 되잖아요.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22.5 곱하기 1 마이너스 0.9 네, 이렇게 나오죠. 얘를 이제 요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0.7 하면 네, V는 7.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55번입니다.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용매 추출법에 사용하는 용매 선택 기준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분배 계수가 높아서 선택성이 클 것. 분배 계수가 높으면 용매 추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기억은 맞고요. 자, 끓는 점이 높아 회수성이 높을 것. 끓는 점이 이제 너무 높지 않아야 용매를 회수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수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끓는 점이 과도하게 높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빠져야겠죠. 그래서 기억 들어가고 니은 빠진 거 넣으면 얘밖에 없어요.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것.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지 않아야 그 선택한 그 물질만 용매로 추출해서 좀 효율성 높게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2번입니다. 56번입니다. 귀의 구성 중 내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관에 대한 내용이, 이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내의의 기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의와 중의의 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귀의 모양에 따라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외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중이, 그리고 가장 안에 있는 것이 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이나 뭐 유스타키오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이제 내이고, 중이에 포함된 것이 이제 고막 쪽이라고 하고, 외이는 귓바퀴나 이런 바깥쪽 귀이기 때문에 지금 외이와 중이의 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이관이 한다는 개념을 꼭 숙지를 해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57번. 다공질 흡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닐 시트는 구멍이 없죠. 답은 2번입니다. 58번. 흡음기구에 의한 흡음 재료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흡음은 말 그대로 소리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사시키는 것은 흡음 재료로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아래 나와 있는 다공질형, 판진동형, 공명형 이런 기구의 종류를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에는 흡음은 소리를 흡수하는구나. 근데 반사가 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9번. 진동에 의한 장애는 레이노시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설명을 달아놓긴 했는데 이런 병이 진동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정도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60번입니다. 소음기의 기본 구조 중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도가 지시계기의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한 감쇄기. 답이 이제 레벨 레인지 변환기인데, 요 한번 뜻을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보면, 레벨 레인지가 너무 높거나 또는 낮거나, 주로 이제 높은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못하는 경우에 얘를 소리를 작게 해줘서 이제 원하는 그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